여러분, 혹시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님이 마지막에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그러면서도 결국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6이 되신 박순덕 할머니십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302호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누워 계신 순덕 할머니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지요. 창밖으론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이따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할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면회 기록부엔 벌써 석 달째 방문자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거든요. 3명이나 되는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병실에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요? 간호사 김 선생은 순덕 할머니의 병실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혼자이신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쓸쓸한 병실 풍경의 뒤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들어보시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이야기의 끝엔 분명 따뜻한 빛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장, 배경 평생을 자식에게 바친 어머니. 순덕 할머니의 삶을 이해하려면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25이었던 순덕 씨는 경상도 시골 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마친 그녀였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바치를 거들고 저녁엔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며 푼돈을 모으던 그런 처녀였답니다. 그렇게 25의 나이에 그녀는 서울에서 온박 씨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박 씨는 성실한 목수였지요. 2사람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꼭 큰 집 마련해서 아이들 셋은 낳읍시다. 그래서 복작복작 시끌벅적하게 살아요. 순덕 씨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남편 박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이듬해 첫째 아들 민수가, 그로부터 2년 뒤 둘째 딸 지영이, 또 3년 뒤엔 막내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나 둘 늘어날수록 살림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남편의 목수 일당만으론 5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거든요. 순덕 씨는 아이들을 업고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도 하고 시장에서 좌판도 벌이고 식당 설거지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손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굽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언제나 또렷했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공부 실컷 시켜서 사람 되게 만들 거야. 그것이 순덕 씨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배움이 없어 평생 고생했기에 자식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남편 박 씨가 일을 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긴 했지만 예전처럼 힘든 일은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가뜩이나 빠듯했던 살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일했지요. 아범, 걱정 마유. 내가 죽도록 일해서라도 애들 대학은 보낼 기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고 낮엔 청소 일을, 저녁엔 공장 야간 작업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지요. 낡은 옷을 기워 입고 끼니는 굶다시피 하며 오직 자식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모든 걸 쏟아부었답니다. 다행히 3 아이 모두 공부를 잘했습니다. 첫째 민수는 명문대 공대에, 둘째 지영이는 간호대에, 막내 준호는 경영학과에 합격했지요.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순덕 씨는 혼자 작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아,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대학 내내 그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마디는 퉁퉁 부었으며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뿌듯했지요. 우리 애들이 이제 다 공부 마치고 나면 좋은데 취직해서 잘 살 거야.
그럼 나도 좀 쉴 수 있겠지. 그렇게 순덕 씨는 자신의 젊음과 건강, 그리고 모든 것을 세 자식에게 바쳤답니다.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첫째 민수는 대기업 엔지니어가 되었고, 둘째 지영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막내 준호는 은행원이 되었지요. 순덕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순덕 씨와 남편은 여전히 그 낡은 집에서 살았지요. 아이들이 이따금 얼굴을 비추고 갔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진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지요. 그래도 순덕 씨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쁜 게 당연하지. 그러던 어느 날 순덕 씨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거였지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답니다. 어느 날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 냄비를 태우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길을 잃어 한참을 헤맸지요. 남편이 걱정되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 진단을 듣던 날 순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치매, 그 무서운 병에 자신이 걸리다니.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지요. 자식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라며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그러니까 병원에 좀 계시는 게 어때요? 전문적으로 케어를 받으셔야죠. 첫째 민수의 말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아들아. 엄마는 집에서 아범이랑 있을 기다. 요양원 같은 데는 싫어. 하지만 자식들은 자꾸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각자 애들 키우고 바쁘잖아요. 엄마 치매가 심해지면 누가 돌봐요? 둘째 지영이의 말이었습니다. 막내 준호도 거들었지요. 누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엄마 모시고 살아요? 전문 요양시설이 훨씬 나아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순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짐이 되는구나.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순덕 씨 몰래 진행된 회의였지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 그러니까 그 낡은 집 한 채를 처분해서 요양원 비용을 대자고 했답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 두 분이서 그 큰 집에 계실 필요 없잖아요. 팔아서 엄마 요양원 비용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죠. 첫째 민수의 말이었습니다. 그 집은 비록 낡았지만 순덕 씨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30년 전에 산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집이었지요. 순덕 씨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 돌아오는 건 이런 냉대였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드물게 찾아왔고 올 때마다 요양원 이야기만 꺼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마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지요.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낸 순덕 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젠 혼자시잖아요. 우리도 각자 바쁘고 요양원 가시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순덕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집은 자식들이 재빨리 팔아치웠고 그 돈은 공평하게 나눠 가졌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간 후 자식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따금 얼굴을 비췄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2년째 되던 해부턴 아예 연락이 끊겼답니다. 순덕 씨는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치매가 점점 심해져 가는데도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치매는 중기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자식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할 때가 많았지요. 어느 겨울날 아침 간호사 김 선생이 순덕 할머니의 방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왜 우세요? 김 선생이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우리 애들이 안 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김 선생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 중 가족의 방문이 뜸한 분들이 많았지만 순덕 할머니처럼 석 달 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할머니, 자식분들이 바쁘신가 봐요. 곧 오실 거예요. 김 선생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본인도 그 말이 공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면회 기록을 보면 할머니의 자식들은 명절에조차 오지 않았으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민수를 업고 새벽에 시장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영이가 처음 학교 가던 날 내가 손 꼭 잡고 교문까지 데려다 줬는디 준호가 열나서 밤새 간호하던 게 다 어제 같은데 할머니의 기억 속엔 자식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 자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의 기쁜 얼굴,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할머니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지요. 내가 그 애들한테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요? 순덕 할머니는 자꾸만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부족한 어머니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는데도 그녀는 자신을 탓했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병원비 문제였습니다. 처음 자식들이 집을 팔아서 만든 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기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끊겼던 거지요. 병원 업무과에서 연락을 해도 자식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답니다. 형이 큰아들이니까 형이 내야죠. 아니, 누나가 간호사잖아. 누나가 엄마를 더 잘 돌볼 수 있으니 누나가. 막내가 은행 다니면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다 아는데 준호가 내야지. 그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병원비는 석 달치나 밀렸습니다. 병원 측에선 할머니를 퇴원시키겠다고 통보했지요. 갈 곳 없는 노인을 내쫓을 순 없다며 버티긴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런 사정을 알고 더욱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정말 짐이 되는구나. 내가 차라리 빨리. 어느 날 밤 김 선생이 순덕 할머니의 방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흐느끼고 계셨지요. 미안해. 민수야, 지영아,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짐이 돼서 미안해. 엄마가 빨리 갈게. 그 말을 들은 김 선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동료 간호사에게 말했지요. 도대체 저 자식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착한 할머니를 어떻게 버려둘 수가 있어? 동료 간호사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젊었을 땐 자식들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늙어서 아프면 짐이 된다고 버림받는 거죠. 그날 밤 순덕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 거지요. 고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졌답니다. 병원에선 급히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째 민수는 지금 출장 중이라 못 간다고 했고 둘째 지영이는 애들 돌봐야 해서 어렵다고 했으며 막내 준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답니다. 순덕 할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네 초등학교 운동회 갈 때 김밥 싸갖고 간 거 기억하니? 지영아, 네가 간호사 시험 떨어졌을 때 엄마가 밤새 네 손 잡아준 거 기억하니? 준호야, 네가 회사 들어가서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엄마 밥 사준다고 한 거 기억하니? 하지만 그 어떤 자식도 어머니 곁에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혼자였지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순덕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아니라 중년의 남자 변호사였지요. 그의 이름은 이정훈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간호사실에서 김 선생을 만나 물었습니다. 박순덕님의 보호자분들과 연락이 닿습니까? 자식분들이 3분 계신데 연락을 해도 안 오세요. 김 선생의 대답에 이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박순덕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할머니께서 10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시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부탁이셨는데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거나 의식을 잃으실 경우
제가 자식분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식분들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고요. 이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자식들을 모두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사흘 후 드디어 세 남매가 병원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오지 않던 그들이 변호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그제야 나타난 거지요. 혹시 유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계산이 있었답니다. 병원 상담실에 모인 세 남매 앞에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박순덕님께서 1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실 무렵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첫째 민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변호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시 어머님은 작은 목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였죠.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돈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님은 그 돈을 저에게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사회생활 시작할 때 힘들까봐 이 돈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너무 쉽게 쓸 것 같아서 걱정이다. 변호사님이 이 돈을 잘 굴려서 애들이 정말 힘들 때 쓸 수 있게 불려달라고요. 이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이 돈을 안전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국채와 우량주, 그리고 부동산 펀드에 분산 투자했지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 돈은 약 8,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8,500만 원이요? 둘째 지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년 전 여러분이 대학 다니실 때 어머님이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하셨는지 아십니까? 세 남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이래서 벌었다고만 생각했지요. 어머님은 당시 생명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여러분을 수익자로 한 보험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동시에 연금보험과 저축성 보험도 여러 개 들어두셨어요. 엄청난 보험료를 내면서요. 그걸 어떻게? 막내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낮엔 세 군데서 일하시고 밤엔 또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버셨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보험료로 내셨어요. 당신은 군다시피 하시면서요. 변호사의 말에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20년간 납입한 보험들이 지금 만기가 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만 원이요? 첫째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2년 전에 팔아버린 그 낡은 집 기억하시죠? 그 집의 매매 대금 1억 5천만 원을 여러분이 나눠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둘째 지영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집은 실은 어머님과 아버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에 이미 여러분 3남매 공동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몰래 증여하신 겁니다. 세금 문제를 생각해서 조금씩 지분을 옮기셨죠.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머님의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것이었던 집을 파신 겁니다. 어머님은 당신 명의 집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머님이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10년 전에 쓰신 겁니다. 유언장을 펼치자 순덕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엄마는 너희가 힘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단다. 엄마가 죽고 나면 이 돈을 세 자식에게 똑같이 나눠주렴. 그리고 제발 서로 사이좋게 지내렴.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다. 유언장을 읽던 첫째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지영은 눈물을 닦았고 막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당신을 희생하며 여러분을 위해 사셨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시자 짐이 된다며 요양원에 보내셨고 병원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저 병실에서 혼자 쓸쓸히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면서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달려가세요.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 민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엄마, 그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둘째 지영과 막내 준호도 뒤따랐답니다. 302호실 문을 열었을 때 순덕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준호야,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첫째 민수가 침대로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순덕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민수야, 네가 왔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운 건 처음이었지요. 엄마, 저예요. 지영이에요. 둘째 지영도 다가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간호사 시험 떨어졌을 때 밤새 손 잡아주신 거 기억해요. 엄마가 괜찮다, 우리 딸은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제가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뭘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준호예요. 막내 준호도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지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준호야, 우리 막내.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열심하게 났을 때 엄마가 밤새 간호해 주신 거 기억해요. 아르바이트 쉬시면서까지. 그때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준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남매는 어머니를 둘러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순덕 할머니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로 흐려졌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엄마는 니들이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저희한테 남기려고 하셨다는 거. 집도 이미 저희 명의로 바꿔주셨다는 거.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란다. 너희는 나쁘지 않아. 엄마. 세 남매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 남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매일 어머니를 찾아뵀지요. 병원비도 즉시 납부했고 더 좋은 병실로 옮겨드렸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한 달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았지요. 지영은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어머니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매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서 먹여드렸지요. 준호는 어머니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는 자신이 들려드린 겁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순덕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지요. 치매가 완치된 건 아니었지만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고 어떤 날은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자식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도 될까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고 싶구나. 순덕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덕 할머니는 요양병원을 나와 첫째, 아들 민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의논해서 석 달씩 번갈아 모시기로 했지요. 어느 봄날 오후, 순덕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주위를 뛰어다니며 웃었고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지요. 그 모습을 보던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지요. 형님, 누나, 저 변호사님한테 들은 말이 자꾸 생각나요. 막내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 엄마가 우리 위해 준비하신 돈 말이에요.
전 그 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돈은 엄마 치료비랑 엄마 좋으시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민수도 동의했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돈은 전부 엄마를 위해 써야 해요. 그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남매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그 돈은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쓰기로 한 거지요. 그들은 그 돈으로 더 좋은 의료진을 찾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고향 음식도 만들어 드리고 어머니가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던 여행도 함께 다녔답니다. 제주도 바다를 보시던 날 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 너희 셋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주는 게 엄마한텐 제일 큰 행복이란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할머니를 재운 후 세 남매는 베란다에 나와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정말 자격 없는 자식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민수가 대답했지요. 맞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엄마께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그날 밤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여전히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자식들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셨답니다. 가끔 자식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실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 잊지 않으셨지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평생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좋구나. 그 말을 들은 세 남매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순덕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게 참으로 묘하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젊음도, 건강도, 꿈도,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지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신은 굶어도 자식만큼은 배불리 먹이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나를 돌보는 거지 하고 생각하지요. 그러다 보면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그제야 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도 가족이 있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멀리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는 바쁘지 않으셨을까요? 부모님도 당신들의 삶이 있으셨을 텐데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키우신 겁니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아플 때 밤을 새워 간호해주시고, 학교 갈 때 손잡고 데려다 주시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순덕 할머니의 세 자식들은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들에겐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된 자식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하지요. 그때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때 그 말씀을 들어드릴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시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손을 잡아드릴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오늘 당장 전화를 드리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옛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드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함께 하세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전화라도 자주 드리세요. 안부를 여쭙고
건강은 어떠신지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그 작은 관심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순덕 할머니처럼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식들이 비록 지금은 바쁘고 철없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요.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쏟은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싹을 틀듯이 여러분의 사랑도 언젠가는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부모님 탓은 아니랍니다. 이 이야기의 순덕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되 자신의 행복도 챙기세요. 그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부모님과 함께 보고 계시거나 우연히 이 영상을 접하셨다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이 영원히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흐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시던 부모님이 오늘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고, 오늘 웃으시던 얼굴이 내일은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는 항상 뒤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지금 하세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를 내려놓고 부모님께 시간을 내드리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순덕 할머니의 세 자식들은 뒤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할머니를 중심으로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지요.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세요. 혹시 소홀히 했던 가족이 있다면 연락하세요.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풀으세요. 혹시 서운했던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시간을 후회와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사랑과 화해로 채우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사이에 더 깊은 사랑과 이해의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꼭 연락드리세요.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